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다시 계속 연속해서 읽어볼 책은 당신의 삶에 명상이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같이 읽어볼 쪽은요, 77페이지입니다. 당신의 삶에 명상이 필요할 때, 앤디 퍼티컴 지음 안진환 옮김. 명상 연습 3번째, 신체 감각. 이번에도 책을 내려놓고 2분 동안 연습을 해보자. 여기서 초점을 맞출 부분은 마음에 무엇이 떠오르든 언제나 평화로울 수 있다는 개념이다. 지난번 연습에서는 청각과 시각에 초점을 맞춰서 소리나 물건에 집중했지만 이번에는 신체 감각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의자를 누르고 있는 엉덩이의 감각일 수도 있고 바닥을 딛고 있는 발바닥의 감각 혹은 책 위에 올려놓은 손의 감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신체 감각에 집중하는 것은 몸으로 직접 느낀다는 점에서 크게 도움이 된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당신의 마음은 여기저기를 떠돌지도 모른다. 만약 마음이 아주 분주하거나 모종의 강렬한 감정에 사로잡힌다면 푸른 하늘의 개념을 기억하라. 그 모든 생각과 감정의 밑에는 언제나 고요하고 드넓고 청명한 공간이 존재한다. 그러니 마음이 어수선하고 산만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그냥 가만히 주의를 돌려 다시 신체 감각에 집중하라. 야생마. 얼마 후 나는 훨씬 더 바쁘게 돌아가는 다른 절로 옮겨 수행 생활을 이어갔다. 그 절은 지역 공동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지역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었기에 방문객이 무척 많았다. 우리에게는 하루에 수차례 공식적인 명상 시간이 주어졌지만 이 절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알아차림을 실천하는 것을 더욱 강조했다. 다시 말하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마음을 챙기라는 얘기였다. 전에는 명상 세션 사이에 별다른 활동 없이 쉬다가 다음 세션으로 넘어갔던 터라 명상을 위해 앉으면 금방 마음을 가라앉힌데 익숙해졌는데 여기서는 명상 세션이 정원일이나 요리, 청소, 문서 작업 등과 같은 여러 활동들 사이에 끼어 있었다. 그런 활동은 통상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이어서 온갖 주제를 놓고 대화나 토론이 벌어지곤 했다. 그런 담화 중 일부는 수행을 주제로 삼았지만 어떤 것들은 뭘 하면 좋을까? 수행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내용이었다. 나는 그런 유형의 상호작용이 이후에 이어지는 명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렸다. 앉으면 즉시 마음이 가라앉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마음이 한동안 어수선한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결국 마음을 통제하려고 애쓰던 예전의 습관이 되살아났다. 이런 경향의 강력한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명상을 시작하고 5분 정도 지났는데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으면 나는 떠오르는 이런저런 생각에 저항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렇게 저항하는 가운데 나는 훨씬 더 많은 생각을 만들어냈다. 그러면 바로 나 자신이 더 많은 생각을 창출한다는 사실에 두려움이 엄습했고 그 두려움이 훨씬 더 많은 생각을 유발했다. 다행히 그 절에도 오랜 세월 수행한 훌륭한 스승이 있었다. 나는 그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다. 그는 온화하고도 종종 유머러스한 방식으로 가르침을 전수하는 것과 어떤 질문에든 좀처럼 직설적으로 답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다. 실제로 그는 질문에 반문으로 답하는 걸 즐겼다.
하지만 답을 줄 때는 예전의 스승과 다름없이 거의 언제나 이야기의 형태를 취했는데 마치 고갈되지 않는 이야기 보따리를 갖고 있는 것 같았다.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토로하자 스승은 조용히 귀를 기울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야생마를 길들이는 과정을 본 적 있느냐? 스승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야생마가 대체 명성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스승은 조금 실망하는 기색이었다. 하지만 티베트 고원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삶과 영국의 작은 마을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삶은 다소 다르지 않겠는가? 어쨌든 스승은 야생마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야생마는 붙잡기가 몹시 어려울 뿐더러 길들이기는 더더욱 어렵다고 했다. 자, 내가 야생마 한 마리를 붙잡아서 한 곳에 가둬놓으려 한다고 생각해 보아라. 그의 말에 나는 야생마 옆에 서서 밧줄을 목에 걸고 단단히 붙잡고 있는 모습을 떠올렸다. 어림없는 일이지. 스승이 불쑥 내뱉었다. 어느 누구든 야생마를 붙들어 세워놓을 수는 없는 법이야. 너무 힘이 세거든. 네가 친구들을 불러 힘을 모은다 해도 결코 야생마를 한 곳에 붙들어 세울 수는 없을 거다. 그것은 야생마를 길들이는 방법이 아니니까. 스승은 잠시 쉬었다. 말을 처음 붙잡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어. 야생마는 자유롭게 뛰어다니는데 익숙하다는 사실이야. 야생마는 한 곳에 오래 서 있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해 한 곳에 억지로 머물러 있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건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다. 좌선하고 명상에 들어갈 때 너의 마음은 이 야생마와 같아. 네가 조각상처럼 한 곳에 가만히 앉아 소위 명상이란 걸 한다고 해서 너의 마음도 갑자기 한 곳에 가만히 머물기를 바랄 수는 없을 거다. 따라서 그 야생마, 즉 거칠게 날뛰는 마음과 함께 있는 때에는 그것이 자유롭게 놔둘 수 있도록 공간을 내줘야 해. 명상이라는 대상에 즉각적으로 집중하려 애쓰지 말고 너의 마음이 가라앉을 시간, 조금 느긋해질 시간부터 가져야 해. 서두를 게 뭐가 있느냐? 다시 한번 스승이 전적으로 옳았다. 나는 급하게 명상을 서두르며 지금 이 순간보다 다음 순간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으며 그러면서 특정한 마음 상태에 도달하려고 계속 애썼다. 그렇다고 내가 도달하고 애쓰는 그 지점이 어떤 상태인지 명확하게 아는 것도 아니었다. 스승이 다시 입을 열었다. 야생마 길들이기와 같은 방식으로 너의 마음에 접근해야 해. 내가 아주 넓은 공간에 사방이 탁 트인 벌판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아라. 야생마는 길게 늘어진 밧줄에 묶여 있고 너는 그 밧줄 끝을 붙잡고 있는데 야생마는 필요로 하는 공간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치자. 그러면 야생마는 자신이 묶여 있다거나 어떤 식으로든 꼼짝 못하게 갇혀 있다고는 느끼지 않을 거야. 나는 느슨한 밧줄의 끝을 붙잡고 벌판에 서서 그 넓은 공간을 마음껏 뛰어다니는 야생마를 계속 눈으로 쫓는 장면을 상상했다. 이제 두 손으로 밧줄을 번갈아주며 아주 부드럽게 조금씩 그 길이를 줄여나간다고 생각해보거라. 아주 부드럽게 조금씩 말이야. 스승은 요점을 강조하려는 듯 엄지와 검지로 0.5cm 정도 되는 폭을 만들어 보여주며 말했다. 충분히 부드럽게 줄여나가면 야생마는 그 차이를 알아차리지 못할 거야. 여전히 이 세상이 모두 제 것이라고 느끼겠지. 야생마를 계속 주시하며 그렇게 조금씩 천천히 잡아당겨라. 말이야, 여전히 자유롭고 편안하다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주면서 긴장하지 않게 만들려면 그래야 해. 납득이 갔다. 그 과정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보다 느긋해지는 느낌을 잃었다. 이것이 명상을 하려고 앉았는데 머릿속이 계속 어수선한 경우 마음에 대해 취해야 할 방식이야. 천천히
부드럽게 마음이 필요로 하는 공간을 내어주거라. 야생마가 자연스럽게 쉴 수 있는 곳으로, 행복하고 당당하게 느긋하게 머물 수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끔 만들어라. 어쩌면 처음에는 때때로 발버둥치며 고부할지도 모르지. 그래도 상관없어. 그러면 그 밧줄을 조금 풀어주었다가 다시 천천히 부드럽게 앞의 과정을 반복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명상하면 너의 마음은 아주 행복해질 것이야. 이 간단한 이야기를 기억한다면 당신도 명상도 엄청나게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앱사이트 www.getsomehead.space.com 에서는 우리의 웹사이트 www.getsomeheadspace.com 에는 이 야생마 길들이기에 대한 애니메이션도 준비되어 있다. 판단하지 않는 일, 반심리학. 이런 모든 훌륭한 가르침 덕분에 오래지 않아 나의 마음은 정말로 차분해지기 시작했다. 마음이 분주한 날도 있기는 했지만 오가는 생각을 지켜보는 일이 하루가 다르게 편안해지고 있었다. 왜 그런지 그런 생각들을 더욱 쉽게 다룰 수 있었다. 나는 도로 옆과 푸른 하늘의 비율을 더욱 가슴 깊이 새겼다. 하지만 강렬한 감정이 치솟거나 몸이 편치 않을 때는 가만히 앉아있는 것조차 힘이 들었다. 그런 상황에서는 평온한 자세를 취하기가 거의 불가능했다. 행복하고 기쁠 때는 그러한 감정에 가능한 오래 머물고자 했다. 하지만 불쾌한 감정이 솟아날 때 그것에 저항할 수밖엔 없었다. 저항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지만 스스로 어쩔 수가 없었다. 이런 상황이 한동안 계속되었다. 나는 그것을 예고와 버리는 영웅적 싸움으로 간주했고 완고하게 굳이뿌리며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내가 벌이고 있는 그 싸움이 나 자신과의 싸움일 뿐이라는 것을 알 정도의 알아차림에 아직 이르지 못한 탓이었다. 결국 나는 내가 어디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다시 스승을 찾아갔다. 내가 처한 상황을 설명하자 스승은 숱하게 들어본 이야기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이야. 사람은 누구나 좋아하는 것에 끌리고 집착하기 마련이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게 인지상정이야. 유일한 문제는 우리가 쫓아가면 갈수록 그것은 더 멀리 도망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그리고 그런 유쾌한 감정에 매달리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것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더욱 커지기 마련이야. 사실이었다. 실제로 명상할 때는 그런 유쾌한 감정조차 하나의 방해물로 작용했다. 명상을 하면서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때마다 그것이 나의 기대치를 높이는 역할만 했기 때문이다. 다음번 명상 세션에 들어갈 때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지 못하고 이전에 명상에서 경험한 감정을 되살리려 애썼다는 의미다. 우리는 유쾌한 것은 유지하려고 애쓰는 동시에 불쾌한 것은 어떻게든 모두 없애버리려고 해. 잡다한 생각을 없애버리려는 것인지 힘든 감정을 없애려는 것인지 육신의 고통을 없애려는 것인지 그 성격은 중요하지 않다. 어쨌든 모두 똑같은 저항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저항이 있는 한 그것을 받아들일 여지는 없어.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평화로운 마음도 얻을 방법도 없는 법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니 명료해지지 않는가? 행복은 그저 행복일 뿐 별게 아니다. 행복은 오고 또 간다. 슬픔도 그저 슬픔일 뿐 별게 아니다. 그저 오고 간다. 언제나 유쾌한 것을 경험하고 싶다는 갈망도 버리고 불쾌한 것을 경험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도 함께
버릴 수 있다면 누구든 고요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행복은 그저 행복일 뿐 별게 아니다. 행복은 오고 간다. 슬픔도 그저 슬픔일 뿐 별게 아니다. 그 역시 오고 간다. 언제나 유쾌한 것을 경험하고 싶다는 갈망도 버리고 불쾌한 것을 경험하면 어쩌나는 두려움도 함께 버릴 수 있다면 누구든 고요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스승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무언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자꾸 고개를 내밀었다. 집착도 내려놓고 저항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간단하다. 더 알아차리게 되면 그럴 수 있다. 스승은 말했다. 간단하다. 더 알아차릴 수 있게 되면 그럴 수 있다. 스승은 말했다. 그 말이 모든 의문의 정답처럼 보였다. 다만 더욱 알아차리게 됨에 따라 나의 관점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그 속도가 충분히 빠르지는 않다는 것도 느낌도 들었다. 그런 생각을 털어놓자 스승은 껄껄 웃었다.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이 든다는 말이로구나.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저의 알아차림이 좀 더 강렬해질 때까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그 방법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기대에 찬 눈빛으로 덧붙였다. 제게 도움이 될 만한 또 다른 기법이 있지 않을까요? 스승은 나를 찬찬히 살피더니 대답했다. 계속 호흡에 집중하는 게 좋다. 그러면서 마음을 자연스럽게 알아차림 상태에 두어 보아라. 그리고 연습에 추가하면 도움이 되는 게 한 가지 더 있어. 나는 기대감에 부풀어 눈썹을 치켜 올렸다. 스승은 설명을 계속했다. 당신도 자신의 명상에 적응하면 그게 도움이 될 방법이다. 명상 중에 유쾌한 느낌을 경험하면 그 느낌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눈다고 생각해 보아라. 고요한 마음에서 오는 유쾌한 느낌이든 느긋한 몸에서 나오는 유쾌한 느낌이든 온화한 감정에서 생기는 유쾌한 느낌이든 상관이 없어. 그저 그 느낌을 나눠준다고 생각해봐. 친구와 가족 그리고 소중한 사람과 그 느낌을 공유한다고 상상하는 거야. 거기에는 많은 생각이 요구되지 않아. 자, 정리해보자. 일단 호흡에 집중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호흡을 세어보거라. 그렇게 명상을 하고 있는데 아주 유쾌한 느낌이 있다면 그 느낌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태도를 유지해라. 그 방법이 어떻게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확실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전혀 새로운 것 같지는 않았다. 그런 정서는 선의에 속하니까. 다음 기법은 조금 더 어려울지도 모른다. 스승은 환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명상 중에 불쾌한 느낌을 경험할 때 쓰는 방법이다. 자, 불쾌한 느낌이 오면 소란한 마음에서 오는 불쾌한 느낌이든 경직된 몸에서 나오는 불쾌한 느낌이든 언짢은 감정에서 생기는 불쾌한 느낌이든 상관없어. 그런 느낌이 드는 경우 그것이 소중한 사람들이 지는 불쾌한 느낌이라고 상상해보거라. 마치 내가 비범한 수준의 자비로움으로 명상을 하며 그 불쾌한 느낌을 대신 경험하는 덕분에 소중한 이들은 그런 느낌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상상해라. 희한한 가르침이었다. 이 방법이 어떻게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일까? 왜 내가 유쾌한 느낌은 두루두루 나눠주고 다른 사람들의 불쾌한 느낌은 대신 경험하며 앉아 있어야 하는 것일까? 스승은 말했다. 긴장할 거 없어.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는 없는 거니까. 하지만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면 이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아주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야. 유쾌한 느낌에 매달리려고 애를 쓰면 긴장감만 고조되니까.
그 느낌을 나눠주고 다른 이들과 한다고 상상하면 긴장이 풀리고 비판적인 태도도 사그라들지. 그렇다? 타당한 말이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의 불편한 느낌을 대신 경험하라는 말씀은 불편한 느낌이 들면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없애려 한다. 그렇지? 그러한 노력 또한 긴장감을 불러오지. 따라서 평소의 방식과 정반대로 해보라는 것이야. 저항하지 말라는 뜻이지. 저항하지 않으면 긴장도 생기지 않는 법이야. 생각해보니 일리가 있는 말이었다. 사실 그 가르침은 반심리학, 자신의 바람과 반대되는 생각이나 행동을 옹호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하는 기법, 반심리학의 정교한 버전과 같았다. 명상과 함께 마음이 더욱 이타적이 되도록 훈련한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나는 자리에서 물러나 스승의 가르침을 실천에 옮겼다. 명상법 자체를 어떤 식으로든 바꿀 필요는 없었다. 스승의 가르침은 명상에 접근하는 방식과 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명상 중에 떠오르는 감정이나 생각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다. 나의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결국 스승의 말씀이 옳았음을 드러났다. 유쾌한 느낌을 함께 나누려는 태도를 유지하면 그 느낌이 더 오래가는 것 같았고 명상도 즐거웠다. 정확히 무엇이 달라졌는지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이기적인 명상에서 조금 벗어난 느낌이었다. 두 번째, 갑 기법도 그에 못지않게 효과적이었다. 그 기법을 적용하자마자 불쾌한 느낌이나 긴장이 즉시 사라졌다고 할 순 없지만 그 기법의 의도 자체가 보다 자신있고 수용적인 태도로 그런 느낌을 경험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데 있었다. 그리고 실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모든 것이 보다 수월해지는 느낌이 있었다. 명상에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자 마음의 모든 측면을 기꺼이 이해하려는 나의 태도와 능력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겼다. 이전까지 나는 유쾌한 느낌은 더욱 자세히 이해하고 싶었고 불쾌한 느낌은 언제나 두려웠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게 바뀌었다. 전에는 결코 보지 못했던 내 마음의 일부를 드디어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았다. 물론 그것을 보지 못했던 이유는 언제나 그것으로부터 서둘러 달아나려고만 했기 때문이다. 명상 연습